여름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목요일 새벽 3시 30분. 귀가가 늦어진 혜영 씨는 큰 길에서 택시를 내려 자취방이 있는 다세대 주택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문에 막 꽂으려는 순간 어깨에 닿는 선득한 손길의 뒤를 돌아보자 어두운 빛 속에 서 있던 낯선 남자.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거의 의식은 없었고 피는 많이 있었고 앞쪽으로 피가 났던 기억이 나요. 등 쪽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눕혀놨을 때 앞쪽이 흥건했던 느낌. 급히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지만 범인은 이미 달아난 뒤였고 다른 목격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분 뒤 그곳에서 600m가량 떨어진 미아동의 또 다른 골목길. 택시에서 친구에게 우산을 양보하고 집까지 비를 맞으며 뛰어가던 지수 씨도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던 지수 씨는 계단에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에게 무려 18군데 자상을 입었습니다. 1차 범행을 한 지 불과 10분 만에 2차 범행을 시도한 것은 연쇄 살인범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범죄 유형이라고 합니다. 살인이든 공격행위든 자신이 원하는 폭력이 행사되고 나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감정에 이렇게 그 곡선을 그려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 범죄자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미 이제 도주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러다가 어쨌든 우연히 그 또 다른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서 공격을 하는데 공격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미제로 남을 줄 알았던 미아동 사건의 범인 검거 소식이 들려온 것은 사건 발생 8년 만인 2012년. 46대 이모 씨를 상대로 한 14차례 정도 그 교도소를 오가면서 조사를 해서 본 미아동 사건은 지금 저번 주 9월 17일 날 2차 현장 검증원에서 범행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꼭 그 목요일 새벽 비 오는 날에 그 발생이 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무려 1년 6개월간의 설득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비 오는 목요일 사건의 범인, 그는 바로 이병주였습니다. 이병주는 2004년 발생한 석천동 전당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일어난 방이동 빌라 살인사건으로 한 번 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명 쌍무기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미아동 살인 미수 사건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주는 2004년 서울에서 일어난 4개의 살인 사건과 살인 미수 사건에서 무려 5명을 살해하고 2명을 난자한 연쇄 살인범이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백을 한 지 무려 10년 만에야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된 이병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첫 자백 직후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대로 현장 검증까지 해보였던 이병주.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서울 석천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 오늘 낮 1시쯤 이 건물 3층의 강도가 2004년 겨울 서울 송파구 석천동의 한 빌딩에서 대낮에 대담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3층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57살 고 씨와 전당포 맞은편 비디오방 종업원이던 22살 신 씨. 고 씨는 전당포 입구에서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하고 가슴을 흉기로 5차례 찔린 채 숨져 있었고, 비디오방 종업원인 신 씨는 가슴과 등, 팔과 손, 얼굴까지 온몸에 무려 17군데를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1시.
평일 대낮에 대담하게 강도짓을 한 2인조의 모습은 건물 1층 귀금속 가게 앞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3개월 뒤 강남경찰서 형사가 서울 전역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만 상대로 금품을 털던 2인조 강도를 검거합니다. 병원이 돈이 많아 보이고 의사들이 이렇게 돈만 먹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런데 2인조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증거물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걔네 대전에 있는 숙소를 우리가 가서 싹 수거를 해갖고 그 신발을 보냈는데 거기에 혈흔이 나온 거예요. 그 신발에. 아 그때 그 석천동 살인사건 몽타주가 나와 있었어요. 몽타주. 몽타주하고 얘 얼굴이 거의 똑같은 사람. CCTV와 혈흔이라는 명확한 물증을 들이대자 석천동 전당포 살인사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 2인조는 바로 46년생 김동식과 66년생 이병주. 계속 부인하다가 이병주가 이제 자백하고 증거들이 짝퉁 나오니까 그때 이제 자백한 거죠 사실. 돈을 빌리다가 안 빌려주면 협박해서 이제 강도에서 돈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잘못되면 죽이려고 저는 갖고 다녔습니다. 법원이 장도리를 휘두른 김동식뿐 아니라 이병주에게도 공동정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 2명 모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전과 14범인 이병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병주의 여죄가 드러난 건 그로부터 4년 뒤 2004년 10월 8일 성파구 방이동 모 빌라 2층에서 발생한 부녀자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이모 씨 43세를 검거하여 석천동 전당포 사건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2004년 10월. 친구 사이였던 50대 여성 2명이 안방에서 나란히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남자가 CCTV에 포착됐습니다. 160cm의 작은 키에 모자를 눌러쓴 남자는 피해자의 옷장에서 사라진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남자가 바로 자신이라며 편의점 현금 인출기와 방이동 빌라에서 각각 현장 검증을 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이병주. 이제 필로폰에 주로 취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 범행으로 들어가서도 본인 진술에 의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공격을 당한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을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병주의 자백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여죄가 드러난 건 2011년. 교도소 안에서 간암을 선고받은 공범 김동식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양심 고백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김동식을 접견했던 형사가 메모한 이병주의 암수 범죄는 2004년 여름 미아동 칼부림 사건과 비슷한 시기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 그 진술에도 그런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기록을 받지 않고 큰 틀만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건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같은 해 벌어진 석천동 전당포 살인 사건과 방이동 빌라 살인 사건보다 2달 먼저인 2004년 8월 16일.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피해자는 대낮에 집에 혼자 있던 주부 송 씨였습니다. 피해자가 흉기로 공격당한 위치를 정확하게 그려 보였다는 이병주. 그의 범행은 이번에도 매우 잔혹했고 유죄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명일동 그 아파트 주부 살인 사건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일동 사건은 공범간 진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범행이 지금 입증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시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과 미아동 살인 미수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 아예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시켜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번복한 거거든요. 만약에 허위 자백이라면 자기가 한 범행이 아니라면 당시 정황이나 그 피해자 뭐
그다음에 이제 칼에 찔린 형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이병주는 무기수라는 편견 때문에 다른 미제 사건까지 뒤집어 쓰게 된 억울한 피의자인 걸까? 아니면 잔인무도한 범죄를 숨긴 연쇄 살인범인 걸까? 그의 정체가 점점 더 알고 싶어집니다. 적으로 보면 달라진 변수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해드린 거는 죽고 나서 이병주가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이병주가 그 이후부터 그 조사받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병주에게는 명일동 살인사건의 공범이자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의 제보자였던 김동식의 죽음. 혼자 남은 이병주는 이제 자신의 범죄를 세탁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걸까? 아무래도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병주가 수감된 교도소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교정 당국의 불허로 10분간의 짧은 접견만 가능했습니다. 접견 장소에 나온 이병주에게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확신을 받고 싶은 거는 정말 한 명도 살인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니요. 그 한 명은 비디오 가게 네. 그건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날 있었던 그 나머지 그 전당포 사건에서 네. 그것은 강도 살인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전당포 사건 제가 들어갈 수도 없었고, 방이동 살인 사건은 저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편지 내용과는 달리 석천동 사건 당시 전당포 주인은 결코 살해한 적이 없지만 비디오 가게 종업원은 자신이 살해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이병주. 하지만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만큼은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아동 사건은 아예. 경찰이 사건 기록을 아예 들고 와서 다 읽어줬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작에 참여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병주가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을 자백했던 진술은 정말 조작된 걸까? 망상 때문에 분노가 생겨서 칼로 찌르긴 했는데 이때에는 반항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항을 했다는 말인가요? 피해자가 발로 차서 가슴 부위를 찼는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지 어쨌든 제가 넘어지면서 칼을 놓쳤고 다시 일어나서 칼을 주러 다시 계속 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차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저항을 했다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본인이 칼을 놓치게 되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난 이런 그러니까 본인과 그 피해자와의 역작용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이병주의 진술은 2차 사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의식 중에 발로 찼는데 아마 가슴이나 배를 찬 것 같습니다. 제가 발로 차니까 뒤로 나자빠졌는데 엉덩방을 찢듯이 넘어졌고 그때 바닥에 칼을 떨어뜨렸는데 칼을 다시 집어들고 제가 들어온 골목 입구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병주가 자백했던 4개 사건에서 피해자들 몸에 남은 흉기의 흔적을 자세히 비교해본 유성호 교수. 여러 군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여러 번 찔렀다라는 것과 함께 칼의 폭이 한 2.5cm의 좁은 부위로 찔렀다는 걸 보면 석촌동의 신모 씨, 방이동의 2분, 그 다음에 명일동의 이 피해자분, 이게 같은 범인일 수 있냐? 그럼 같은 범인일 수 있다. 미아동의 희생자 역시 이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보이는 거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포함해서 복부, 등, 뭐 머리든 목이든 상관없이 아마 보이는 대로 찔렸는데 흉기도 아마 같은 흉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작은 칼로 급소가 아닌 부위를 10여 차례 넘게 찌른 비효율적이면서 과도한 공격성. 이런 범인의 시그니처는 무엇을 의미할까? 취재가 한창일 무렵 청송교도소에서 이병주와 같은 방에 수감돼 있었다는 한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는 무슨 돈이에요? 나는 여기서 죽어 나갈 사람인데 돈이라도 벌어야지.
영치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건 맡을 것밖에 없다 해요. 찾아오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병주는 생필품과 간식을 구매할 영치금이 떨어질 때마다 일명 공적 거래를 해줄 브로커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마약 사범들의 경우 다른 범죄를 제보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공적 인정 제도를 악용해 재소자들끼리 제보할 범죄를 사고 판다는 공적 거래. 그 마약 수사 협조에 대한 어떤 그 틀을 아는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살인자들한테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죠. 그 무기징역에 뭐 살인 하나 더 얻는다 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줄 테니 네가 그 범죄에 대해서 자백하라. 실제로 이병주가 보내온 525장의 편지에는 자신이 거래한 수많은 공적거래 브로커들의 이름과 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분노가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2012년 처음 했던 자백을 번복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돈 이야기가 나왔고 애초 이야기와 달리 저에게는 영치금으로 몇백만 원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심 재판부가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 자체보다 이병주가 주장한 공적거래 진위에 더 치중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합니다. 우선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데 이 판결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수해 수감 생활 동안에 금품을 마련할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는 이것은 허위 자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주목할 것은 이병주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0년간 브로커를 통해 자백 의사를 밝혔던 수십 개의 사건들 중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나선 것은 명일동과 미아동 사건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패턴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사건을 자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편지를 써서 경찰들에게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영치금을 경찰한테 약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가서 이 사건은 모두 조작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영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건 조작의 대가인 것처럼 이런 패턴을 여러 경찰서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병주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자백과 번복을 계속하는 이유가 돈 때문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영치금 목적을 그냥 띄우는 거지만 나는 어떤든 재판대에 서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치금이 진짜 목적이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경찰하고 모였을 때 어쩐지 다 받아냈겠죠. 악착같이라도. 안 그러겠어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방이동 빌라 살인사건은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재심을 고집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제가 죽더라도 저는 원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감정도 없고 이제 모든 건 다 배어진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내가 죽으면서까지 방이동 사건의 피해자한테 그 못할 짓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가슴에 남더라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이병주의 계속되는 자백과 번복으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안 기억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잡혔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안 잡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20년이 지나서 이게 진정이 안 되네요. 진범을 찾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재심을 받고 싶다는 이병주. 그에게 죄책감이란 대체 어떤 의미일까? 무기수 이병주는 오늘도 영치금을 넣어줄 누군가에게 새로운 자백의 편지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